총을 들었다. 그리고 총알을 발견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듣게 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거의 1년 동안 15세 소녀가 조직적인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같이 뒷마당에 있는 닭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안대와 귀마개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안에서 피자를 먹는 동안 소녀는 음식 찌꺼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바로 친아빠인 제이미 잭슨과 그의 여자친구 패트리샤 마드리드였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아침 패트리샤는 13건의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원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집 진입로에서 총을 6발이나 맞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잔혹하고 처형과도 같은 습격이었습니다. 모두가 즉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복수를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누가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끔찍한 학대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자 남자친구에게 그 계집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녀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5개월 전인 202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파밍턴의 평범해 보이는 주택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비극이 마침내 터져나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이웃이나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지아라고 부를 15세 소녀가 이모와 할머니에게 강제로 지켜야 했던 비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자폐증, ADHD,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 조지아는 멈추지 않는 고문과도 같은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학대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아빠 제이미 잭슨,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패트리샤 마드리드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지아는 경찰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뒷마당 닭장에 서 있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뉴멕시코의 타는 듯한 여름 더위와 얼어붙을 듯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녀는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가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친아빠와 그의 동거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했고 이는 조지아의 인간성을 말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단 2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에 가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들은 종종 거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그녀에게 안대와 귀마개를 강제로 착용하게 했습니다. 이미 자폐증으로 감각 처리 장애가 있던 아이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음식은 그들이 그녀를 통제하고 벌주는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패트리샤의 딸과 조지아의 오빠가 피자를 먹을 때 조지아는 음식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하루에 라면이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같은 작은 식사 한 끼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신적 고문 위에 신체적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한때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16일 아동보호서비스는 이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파밍턴 경찰에 알렸습니다. 형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조지아를 그 집에서 구해냈고 그녀가 묘사한 공포를 뒷받침할 디지털 증거를 찾아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이미 잭슨과 패트리샤 마드리드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가 단지 전에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문제아이며 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심지어 조지아가 밖에 있었다면 그건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말이 곧 그들의 이야기를 산산조각낼 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휴대폰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제이미와 패트리샤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는 그들이 방금 부인했던 바로 그 일들에 대한 소름 끼치는 부인할 수 없는 자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가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음식과 물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2번의 화장실 시간을 정해두기까지 했는데 패트리샤가 보낸 한 문자에는 걔 화장실 시간은 7시 45분이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문자에서 제이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걔를 한 곳에 세워두고 귀마개랑 안대 채우는 거 학대래.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패트리샤의 반응은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불평하는 대신 좀 도와주기나 해.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조지아에 대한 패트리샤 마드리드의 순수한 증오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한 문자에서 그녀는 제이미에게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 계집애가 지 엄마랑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걔는 끔찍한 인간이야. 조지아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직후 패트리샤가 제이미와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패트리샤가 보낸 또 다른 문자는 그저 걔 가둘 우리나 만들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외에도 집을 수색한 결과 조지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말했던 그대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긴 닭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지아의 증언, 물리적 증거, 그리고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더해져 사건은 명백해졌습니다. 제이미 잭슨과 패트리샤 마드리드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두 사람은 7건의 아동학대와 6건의 공모 혐의 등 수많은 중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패트리샤 마드리드는 재판을 기다리며 석방되었습니다. 제이미 잭슨 역시 몇 주 후에 풀려났습니다. 패트리샤의 심리는 2025년 2월 26일 아침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결코 맞이하지 못할 법정기일이 되었습니다. 2월 26일 오전 7시 58분, 바로 그녀의 법정 심리일이었습니다. 910일에 패트리샤 마드리드의 딸 자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진입로에 주차된 SUV 안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패트리샤를 발견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패트리샤 마드리드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빠르고 폭력적인 습격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땅에서 6개의 탄피를 발견했고 SUV의 뒷유리가 완전히 박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총격범이 뒤에서 다가가 패트리샤가 탈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표적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살해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대중은 이미 닭장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고 가장 명백한 결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자경단원의 정의 구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에게 일어난 일에 분노한 누군가가 법을 대신해 직접 심판에 나섰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이제 파밍턴 경찰은 2개의 거대한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녀에 대한 끔찍한 학대 사건과 그 학대 혐의자의 처형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패트리샤 마드리드가 죽기를 가장 바랐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짧지 않았습니다. 명단 맨 위에는 조지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대에 격분한 그녀의 가족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녀의 공범이자 남자친구인 제이미 잭슨도 조사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면 공범끼리 서로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잭슨은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즉시 지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명백한 용의자는 패트리샤의 전남편인 마크 산다발이었습니다. 그는 910일에 신고했던 바로 그 딸 자젤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는 학대 사건이 공개된 후 패트리샤를 협박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아버지라면 엄청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는 즉시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목격자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찾기 위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패트리샤의 집 근처 카메라에서 나왔습니다. 영상에는 총성이 울린 직후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현장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에는 같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의자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자전거를 탄 남자가 정수 처리장으로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전거를 파란색 쉐보레 픽업 트럭 뒤편에 실었습니다. 이 트럭은 엄청난 증거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했을 때 그 트럭은 패트리샤의 전남편인 마크 산다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협박을 했고 동기가 있었으며 이제 그의 트럭이 총격범의 도주 경로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곧 사건을 종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크 산다발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격적인 반전으로 가득 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경찰은 파란색 쉐보레의 픽업 트럭을 확보했고 이것이 전 남편 마크 산다발과 연결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맞죠? 틀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친 반전을 맞이합니다. 수사관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분노한 전 남편이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의 도주 경로에 있는 모든 카메라 영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트럭은 마크와 관련이 있었지만 영상 속 남자는 그와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현장의 물리적 증거에서 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용의자가 도망치면서 남긴 신발 자국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신발 사이즈와 밑창 패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본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의 인상착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쉐보레 픽업 트럭을 계속 추적하던 중 수사는 산다발 가족의 또 다른 일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마크의 40세 형인 매튜 산다발이었습니다. 갑자기 사건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매튜를 살펴보았을 때 그는 그의 동생 마크보다 영상 속 남자와 훨씬 더 잘 들어맞았습니다. 수사 전체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크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증거는 그의 형인 매튜를 직접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매튜를 주요 용의자로 놓고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전 처남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고 위험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수사관들이 매튜 산다발과 관련된 쓰레기 처리장을 수색했을 때 그 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살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구경인 380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용의자와 일치하는 옷, 자전거, 그리고 휘발유통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모든 증거를 불태울 계획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처방 안경 한 쌍이었습니다. 이 안경은 용의자와 관련이 있었고 분석 결과 그 처방 도수가 매튜 산다발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문만큼이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안경 외에도 총기 발사 잔여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매튜가 총을 쐈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장의 신발 자국은 매튜 소유의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영상 속 자전거를 탄 남자는 이제 그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총, 옷, 안경, 이 모든 것은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증거의 홍수였습니다. 분노한 전 남편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짜 용의자는 협박을 했던 남자가 아니라 그의 형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마크 산다발은 이제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트럭을 사용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가장 명백한 인물에서 동기가 완전히 미스터리인 남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누가 패트리샤 마드리드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왜 매튜 산다발이 그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경찰은 매튜 산다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는 1급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연방 보안관들은 파밍턴에서 그를 발견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남자가 이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매튜 산다발의 체포는 또 다른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두가 학대당한 아이 조지아를 위한 복수 이야기를 예상했습니다. 패트리샤 마드리드의 전 처남이 체포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전이었습니다. 이는 한 가지 거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조지아의 가족이나 심지어 자신의 동생인 마크와 달리 매튜 산다발은 패트리샤가 죽기를 바랄 명확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이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동기는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경찰은 매튜 산다발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것이 일종의 뒤틀린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동생 마크를 대신해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크의 위협은 진심이었고 매튜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동기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었고 아동학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인치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며 어쩌면 매튜와 패트리샤 사이에 아무도 몰랐던 오래된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패트리샤를 향한 대중의 모든 증오가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냉정한 이론은 그가 자신의 가족에 오점을 남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닭장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산다발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매튜가 패트리샤를 불명예로 여기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매튜의 체포로 이어진 증거는 확고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전체 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여 경찰이 말 그대로 살인범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자의 이미지는 사건 전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생의 트럭에 자전거를 싣는 영상이 그들을 산다발 가족에게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전형적인 과학 수사였습니다. 신발 자국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처방 안경은 매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총, 옷 자전거의 발견은 그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기 발사 잔여물은 그가 최근에 총을 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매튜 산다발에 대한 법적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매튜는 예비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본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여 초반에 다툴 의미가 없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그의 1급 살인 및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재판은 2025년 10월 20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모두가 이 재판이 마침내 이 사건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단 하나의 질문, 왜에 대한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두 개의 다른 재판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믿을 수 없는 비극에 어떤 종류의 결말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마드리드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매튜 산다발의 재판은 2025년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판은 마침내 경찰을 그에게로 이끈 증거의 그물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이 충격적인 살인 뒤에 숨겨진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사건, 즉 아동학대 혐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지아의 아버지인 59세의 제이미 잭슨의 재판은 2025년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13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한 판사는 잭슨이 지역사회의 현미경 아래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재판은 배심원단이 그 닭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15세 소녀 조지아는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유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믿고 털어놓았던 바로 그 사람,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낸 용기가 이 모든 사건의 연쇄 반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패트리샤 마드리드의 사건은 두 개의 끔찍한 범죄가 충돌하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정황에 따르면 마드리드는 끔찍한 학대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문자는 그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계획된 살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의와 복수에 대한 복잡하게 얽힌 질문들입니다. 법 제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거나 범죄가 너무나 사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즉시 그것이 복수라고 단정했다는 사실은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사는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재판이 두 남자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 명은 아이를 우리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처형자가 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밍턴 지역 사회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판들이 복수가 아닌 정의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살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의 비밀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된 소녀, 조지아를 위한 정의를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매우 비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진짜 동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심층적인 사건 분석을 받아보세요.